자, 특수 목적용 특수광입니다. 스테인리스 강, 녹이 슬지 않는 강이라는 뜻이죠. KS 기호로는 STS라고 표기합니다. 강에다가 크롬, 니켈 등을 첨가해서 내식성, 후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녹도 슬지 않고 내식성, 방청성을 갖게 한 거다. 방청은 녹을 안 쓰게 한다는 거죠. 자, 산, 물에 강하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 관련해서는 오스테나이트계 18대 8형 표준형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크롬 18%, 니켈 8%, 요 함량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소강은 변압기 철심이나 교류기계의 철심, 주로 전기 관련, 전자 관련 부품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규소강.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불변강이 있는데, 불변강은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강이다. 종류가 많습니다. 인바, 초인바, 일린바, 코일린바, 퍼물로이 쭉 있는데, 근데 불변강 종류 중에서 전부 다 철 니켈계 합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기 쉬운데, 용도와 관련해서 시험에 갖고 나옵니다. 자, 인바 같은 경우에는 지진계나 표준자, 바이메탈, 정밀기계 부품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엘린바는 시계 부품이나 저울의 스프링, 정밀 개척기, 용도 거의 비슷하지만, 하여튼, 인바와 엘린바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엘린바는 엘린바에 코발트를 첨가했다고 해서 코엘린바라 한다는 거, 그거는 일단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 강의 열처리. 자, 열처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강을, 달구는 거죠. 열을 가해서 달구어가지고, 열을 가해 달구면은 조직이 일단, 균일해지거나 조직 자체가 이제 풀리죠. 쭉 풀렸다가 다시 이거를 갑자기 냉각시킨다. 급냉을 시킨다. 그러죠. 급냉을 시키면은 조직이 다시 갑자기 확 치밀해지면서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 되고, 기계적 특성이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처리다. 그래서 대장간에 가면은 농기구나 낫 같은 거 이렇게 풀무에 넣었다가 벌겋게 다룬 상태에서 날을 씌우고 나서 갑자기 물에 푹 담그는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열처리입니다. 그거는 담금질이라고 그래요. 퀸칭이라고 합니다. 하드닝 혹은 퀸칭이라고 그러는데, 강도 및 경도를 증대시킨다. 칼날을, 그리고 농기구 같은 거 혹은 공구의 날 부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는 거죠. 냉각계 종류는 기름, 비눗물, 보통물 이런 게 있는데 냉각 효과가 가장 큰 냉각제는 NaOH,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수산화나트륨. 빨간색 칠해놨는데 이유가 있겠죠. 자, 담금질 조직은 몰라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신냉 처리도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담금질은 어쨌든 간에 담금질의 개념은 익혀둬야 돼요. 담금질은 쇠를 달군 다음에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다음에 갑자기 냉각제에 넣어서 급냉시켜. 서서히 시키면 안 돼요. 급냉, 갑자기 팍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급냉을 시키면 내부의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강도와 경도가 증대된다.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담금질 처리를 하고 나면 단단해지는 건 좋은데, 우리 이런 거 봤죠? 칼을 쓰다 보면 이가 빠지는 경우 있죠.
그죠? 뭐 딱딱한 뭐 뼈나 이런 걸 탁 찍으면은 이가 탁 빠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좋은 칼은 이가 잘 안 빠지죠. 날카로우면서도 이는 잘 빠지지 않는다. 그게 뭔가 하면 이가 빠지는 원인이 뭔가 하면은 당금질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응력이 생겼어요. 내부 응력. 응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영어로도 스트레스라고 나타냅니다. 응력을. 내부에 응어리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 응어리를 안 풀어주면은 그 부분에서 응어리 맺힌 부분에서 그걸 열 때문에 생기는 응력이라 해서 열 응력이라 합니다. 그 응력 때문에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너무 유리가 깨지는 것 없이 다른 개념을 생각하면 너무 딱딱하면은 깨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게 뭔가 하면은 뜨임입니다.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인성을 개선한다. 인성을 개선한다. 뭐 전동 고형 고온 뜨임인데 그건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당금질 후에는 반드시 뜨임을 거쳐야 제대로 된 조직을 얻을 수 있다. 치밀하면서도 균일한 조직을 얻기 위해서 뜨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처리 조직 변화 순서 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풀림. 풀림과 불림이 헷갈리기 쉬운데 풀림은 어닐링이라고 그러고 소둔 불림은 노멀라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준 이건 이제 전부 일본어식 한자,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뭐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일단 풀림은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질을 연화시키는 거고 말 그대로 완전히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당금질하고 반대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온도까지 자 A3 혹은 A1보다 30 내지 50도 정도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거기서 서서히 식히면은 내부 응력이 제거되면서 재질이 연해져 버립니다. 조직이 확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조직을 무르게 하는 게 풀림이에요. 그럼 불림은 뭐냐? 불림은 조직을 균일화시키는 거예요. 결정 조직을 균일하게 연화시키는 건 다르죠. 불림, 노멀라이징 이라는 자체가 영어가 말하듯이 조직을 전체에 골고루 조직이 분포하도록 만드는 거, 미시화시키고 균일화시키는 게 바로 불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림과 불림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면에서는 같죠. 풀림이나 불림이나 같은데 풀림은 완전히 조직을 확 풀어가지고 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불림은 단단해진 조직을 균일화시키면서 미시화시킨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항원 열처리는 이건 시험에 그리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다만 열처리 관련해서 TTD 곡선 Time Temperature Transformation Diagram이라고 해가지고 시간과 온도와 변태 사이의 상관관계, 온도, 시간, 변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있는데 그걸 TTD 곡선이라 한다. TTD 곡선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개념을 묻는 문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면경화법. 앞에서 살펴봤듯이 표면경화라는 것은 금속의 속까지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겉껍질만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기계적 그 성질을 개선시키고 원하는 목적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화학적 표면경화법, 물리적 표면경화법이 있는데 화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화시키는 거예요. 자, 침탄법. 이게 탄은 탄소입니다. 탄소가 철에 들어가면은 강도와 경도가 높아진다 했죠. 그래서 강제로 고체 상태의 탄소, 목탄 뭡니까? 수치를 말하자면 순도가 높은 수치나 코크스는 탄소를 아주 탄소 가루를 순도 높은 수치나 혹은 무연탄을 정제해가지고 아주 밀도를 높인 게 코크스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철을 녹일 때 쓰는 순도가 높은 탄소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스 CO, CO2 이산화탄소인데 여기도 탄소가 들어있죠, 그죠? C가 들어있잖아요.
메탄, CH4 마찬가지면 C가 들어있죠. 에탄도 마찬가지고 CH8, CH3 프로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있는 C 탄소를 떼내가지고 떼낸다고 해서 뭐 기계적으로 떼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거죠. 해가지고 일정 온도 열을 가해가지고 얘들이 열을 가한 상태에서 철의 표면에 강의 표면에 얘들이 닿으면은 탄소가 철과 반응해서 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함유된다는 거예요.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게 침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아나법은 시아나나트륨, 시아나칼륨. 그런데 시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맹독성 기체입니다. 청산가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예요. 시아나칼륨. 여기에 들어있는,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있는 C가 있죠, 그죠? 질화, 탄화, 칼륨. 굳이 풀면 그래 된 거예요. 질소하고 탄소와 칼륨이 결합된 거예요. 여기 있는 탄소를 이용해가지고, 침투시키는 거죠. 자, 시아나법은 그렇고, 질화법은 NH3,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속에 있는 질소를 침투시키는 거다. 자, 자동차의 크랭크 쭉, 캠, 펌프 쭉 등에 사용된다. 질화법의 특징은 경화층이 얕고 경화는 침탄하는 것보다 질화가 침탄감보다 질화감이 더 경도가 높다는 거예요. 변형이 적고 장점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표면 경화법 봅시다. 화염 경화법, 고주파 경화법이 있는데 화염 경화법은 대형 가공을 사용한다. 무슨 얘기가 하면은 아주 덩치가 큰 축이라든지 덩치가 큰 어떤 공작물의 베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도는 높여야 되는데 전체를 어떤 가열로에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부적합하죠. 그만큼 큰 가열로도 없고요. 또 워낙 비싸고 하기 때문에 화염으로 쉽게 말해서 화염 방사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토치를 가지고 가열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가열해서 경화시키는 게 화염 경화법입니다. 고주파 경화법. 전자레인지 원리 생각하면 돼요. 전자레인지처럼 고주파 전류를 금속에 통과시키면 강한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이용하는 게 고주파 경화법입니다. 금속 침투법에는 크로마이징, 칼로라이징, 실리코나이징 이런 게 있는데 각 뜻을 한번 좀 읽어보면 됩니다. 크로마이징은 크롬을 침투시키는 거고,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거고, 그런 겁니다. 보로나이징, 보론 붕소입니다. 붕소를 침투시키는 거고, 세라다이징, 제텐, 아연입니다. 아연을 침투시키는 거. 이름이, 이니셜하고 안 맞는 거, 매칭이 잘 안 되는 건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죠? 세라다이징이라든지 칼로라이징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주철입니다. 주철은, 첫째는 제일 큰 장점은, 녹이 슬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가격이 싸고, 쉽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자, 용융점 및 비중이 낮아서, 유동성이 좋다, 주작이 좋다는 거예요. 값이 싸고 복잡한 형상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녹이 잘 안 섞이는 힘이고, 소성 가공이 안 됩니다. 그냥 가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소성 가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소성 가공. 주철은 두들겨서 원하는 모양을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달구어도 주철은 주철이에요. 가마솥이 달군다고 해서 물러지고 그렇진 않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성 가공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 저항이 좋고 잘 안 닳습니다. 주철은. 표면 경도가 높기 때문에 잘 닳지가 않아요. 압축 강도는 크다. 자, 그리고 주조 응력 제거를 목적으로 풀림체를 해줘야 되고, 주철에서는 자연 시요, 시즈닝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얘기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주조를 하는 과정에서 주물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달구어서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식는 과정에서 주철이 굳어가는 과정에서 내부에 열 응력이 잔류 응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걸 그대로 사용해보면 그 상태에 바로 쓰면은 조그만 충격이 깨지고 금이 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조를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1년 이상 그냥 야외에 그냥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하면 서서히 주조 응력이 사라집니다. 그걸 시즈닝이라고 그래요. 시즈닝. 말하자면 숙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고기도 우리 육류도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시즈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걸 자연시효라고 합니다. 주철의 종류, 회주철, 백주철, 반주철이 있는데 회주철은 단면이 딱 잘랐을 때 단면이 회색이라고 회주철이죠, 그죠? 회주철. 백주철은 단면이 흰색을 띈다고 우리 벽철 하는 것들이 백주철입니다. 그리고 탄소가 내부의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에 따라서 그리고 규소가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런 색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뭐 고급 주철 중에 뭐 구상흑연주철, 뭐 칠두주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급주철하고 가단주철 이런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중에 따로 뒤에 나올 겁니다. 설명하도록 하고 자, 뭐 주철의 인장 강도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보통 주철은 일반적으로 농기구나 뭐 기계의 프레임, 기계 구조물, 몸체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아주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아주 활용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자, 고급 주철 중에서는 미아나이트 주철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미한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던 미아나이트, 뒤에 무슨 나이트 없는 건 전부 다 철입니다. 금속, 철과 관련된 거예요. 미아나이트 주철과 관련해서는 사용 용도가 공작기계 베드, 본체로 많이 사용되고 말은 이렇게 좀 길게 해놨지만 특수주철 중에서 흑연을 미시화해가지고 강도를 높인 주철로서 공작기계 베드나 본체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내연기관 실린더 그리고 피스톤 링 재료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금 주철에서 뭐 내열주철, 내산주철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한번 쑥 읽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상흑연주철이 특수용도 주철 중에서 미아나이트 주철하고 같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노딜로 주철, 득타일 주철 이런 같은 이름이고 흑연 이퀄 탄소라고 보면 돼요. 탄소 가루가 흑연입니다. 흑연. 그렇죠? 우리 인필심도 다 탄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용융된 주철에다가 마그네슘과 시슘, 칼슘 그리고 흑연 이런 걸 처리하면은 흑연 자체가 제가 공처럼 둥글게 알갱이가 뭉쳐집니다. 내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알갱이로 뭉쳐지는 게 아니고 조그만 알갱이로 흑연이 뭉쳐지면서 마멸이 잘 견디고 잘 딸지 않고 열에도 강하고 부식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성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형 흑연주처럼 크랭크 쭉, 캠축, 브레이크 드럼 등으로 많이 쓰는데 자동차 부품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주철 중에서 미아나이트 주철하고 구상 흑연주철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실드 주철. 실드 주철은 냉경 주철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주철을 주형에 부을 때, 주형을 갑자기 냉각시키면은, 쉽게 말하면, 주물이 굳으면서 열처리가 되는 거예요. 표면 열처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표면이 굉장히 경도가 높은 주철이라는 걸 칠드 주철이라고 합니다. 자, 가단 주철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가단 주철도 시험에 영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빈도가 낮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비철금속, 자, 구리와 그 합금. 구리의 비중은 8.96, 용융점은 1083도다. 변태가 없다. 비자성체다. 구리는 자석이 붙지 않죠. 자, 그리고 황산, 질산, 염산 얘는 잘 녹지만 공기 중에서는 산화 피막이 형성되면서 구리는 한번 산화 피막이 빨갛게 살짝 짙은 젓갈색으로 피막이 생기면 그 피막이 보호막 구실을 해가지고 더 이상 녹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구리는 바깥에 장식재나 이런 거 많이 쓰인 이유가 녹이 깊이 안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구리 자체만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구리의 합금, 황동, 청동이 많이 나옵니다. 자, 황동은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아연 중에서, 황동 중에서 73황동과 64황동이 있는데, 구리와 아연의 합금 비율에 따라서 73, 64라 그래요. 그래서 73황동일 때 연신율이 최대고 64황동일 때 인장강도가 최대다. 이렇게 구별해서 외워두세요. 73황동일 때는 연신율이 최대고 64황동일 때는 인장강도가 최대다. 64황동을 따로 문점메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리 합금 중에서 황동의 특수한 황동, 황동 중에서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황동이 있습니다. 특수황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톰백은 금대용품으로 장식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미니어처라든지 혹은 앤틱 장식품들 있죠. 앤틱들, 불상이나 악기 이런데 금빛 광택이 나는 거. 그거 전부 다 톰백이라고 보면 돼요. 톰백. 그 다음에 에드미럴티 황동하고 네이블 황동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에드미럴티 황동은 73 황동에다가 주석을 1% 섞은 거고, 네이블 황동은 64 황동에다가 주석을 1% 섞은 거예요. 이름이 말해주듯이 에드미럴티 황동 같은 경우에는 장식재 또는 악기의 외장재 이런 걸로 많이 쓰이고, 네이블 황동은 특히 해수에 강합니다. 바닷물에 부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이블 자체가 네이비의 형용사 행위죠, 그죠? 해군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해군에서 군함의 외부 장식재로 많이 쓴다. 그래서 네이블 황동이라고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은 델타 메탈이 있는데 이걸 한참에 다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일단 이번에는 에드미럴티하고 네이블 황동은 기억해 두세요. 양은하고 델타 메탈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면 나옵니다. 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요. 자, 양은은 니켈 실버라 그래가지고 73황동에다가 니켈을 15 내지 20% 첨가한 거, 전기장신이나 바이메탈용으로 쓰인다.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황동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된 합금이에요. 구리 합금입니다. 주석성도 좋고 강도도 좋고 청동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켈밋하고 오일레스 베어링이 자주 나옵니다. 켈밋하고 오일레스 베어링. 인청동도 가끔 나오는데 인청동은 청동에다가 인을 첨가시켰다. 그것이 인청동입니다. 인은 뜻 자체에는 찔기다 그런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단 이름은 인내력이 있게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질겨진다. 그래서 베어링이나 밸브 시트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스프링 재료도 쓰고요. 켈밋은 구리에다가 납을 30 내지 40% 합금시킨 게 켈밋입니다. 고하중용 베어링에 많이 쓰입니다. 오일레스 베어링은 구리 주석에다가 흑연 분말을 함유식 소결시킨 것 같이 뭉쳐가지고 성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름 급유가 곤란한 곳에 베어링용으로 사용한다. 이 안에 흑연 자체가 흑연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흑연 여러분들 연필심을 가루로 내서 손으로 문질러 보세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럽다.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오일레스 베어링인데 오일을 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베어링 자체에 오일 성분이 흑연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재료 총론에서 살펴본 거를 다시 한번 복습도 하면서 또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속의 공통적 성질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실온에서 결정체가 아닌 것은 수온이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성질 분류 에서 전기 전도율이 높은 순서, 은구리, 백금, 알루미늄 순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계적 성질에서, 개념을 묻는 문제, 자, 연성, 전성, 연성은 잘 늘어나는 성질, 전성은, 얇은 판재처럼 넓게 펴지는 성질, 이렇게 얇게 펴지는 성질이에요. 전성이 좋은 대표적인 금속은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1g으로 1제곱킬로미터의 박판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게 펴집니다. 금박 생각하시면 되죠. 다른 금속은 그렇게 넓게 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펴지면 이제 터지거나 크랙이 가거나 그렇게 되어버리죠. 근데 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항복점의 개념이 지난번에 없던 게 나왔는데 금속 재료의 인장심에서 하중을 힘을 증가시키면 응력이 증가하거나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이 이렇게 그게 항복점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금속이 어느 정도까지는 내부의 탄성 때문에 쭉 버티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은 탄성이 소멸되고 탄성을 잃게 되고 쭉 순간적으로 쭉 늘어나면서 그 단계에서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단계 탄성이 한계에 달하는 지점을 항복점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성이 한계에 다다르면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죠. 내부의 분자 결합이 끊어지면서 급속히 쭉 늘어나거나 절단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지점을 항복점이라 한다. 자, 그리고 금속 피로 문제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fatigue라고 합니다. fatigue.
자, 재료 인장과 압축 하중의 힘 등을 연속적으로 가했을 때 내부에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사람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각종 질환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없던 병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응력이 집중되어 가지고 결국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걸 금속 피로라고 합니다. 메탈 퍼티그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항공기가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동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예전에 6, 70년대에 발생 많이 했는데 그게 외부의 충격이나 혹은 폭발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금속 피로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거기서 이제 피로 문제가 이슈가 된 거죠. 그다음에 각 금속의 비중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실용 금속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것은 마그네슘이고 가장 큰 것은 금이다. 그다음 경도 시험은 약호 기호들 브리넬은 HB, 비커스는 HB, 그다음에 로코엘은 HR, 쇼는 HS, 이거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자 비교, 최신빵, 변신빵, 육방 조밀이 나오는데 육방 조밀은 마그네슘 제템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작은 거, 숫자가 작은 것은 외우기 쉽겠죠.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들이. 면심 입방 격자는 알루미늄, 은, 금 이런 것들은 철 중에 감마철 이런 것들은 구리, 나비거든. 대체로 연한 재질을 가졌죠, 그죠? 연한 재질. 최신 입방 격자 어때요? 철,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디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단단한 재료들이죠. 그죠? 단단한 재질을 가졌다. 그런 특징들을 알면은 카테고리별로 묻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금속의 변태. 변태는 자기 변태를 하는 금속. 철, 니켈, 코발트.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소승변경 가공 원리, 슬립, 상정, 전위,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림을,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보면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공 방법에서 시효경화가 있는 금속,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두랄루민, 강철, 황동은 시효경화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가공경화 문제도 나옵니다. 가공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부 응력이 증가돼 가지고 연신율이 작아지면서 갑자기 경화되는 현상, 그게 가공경화다. 경화된다는 것은 충격이 약하다는 잘 부러진다는 거예요. 가공 횟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게 가공경화다. 그 다음에 강계의 종류에서 림드강, 킬드강, 세미킬드강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림드강의 탈산재, 망관화철, 또 규소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 탈산재 종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강의 표준 조직은 다 외울 수는 없고, 강의 표준 조직 중에서 경도 순서, 가장 단단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단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약한 것까지인데 다 순서대로 쓰고, 가장 단단한 거하고 가장 약한 건 일단 읽어보세요. 가장 단단한 조직은 시멘타이트고 가장 약한 건 페라이트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한 3개 정도까지 외워두든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단단한 거는 시멘타이트고, 시멘트 생각하면 돼요. 시멘타이트고, 가장 약한 것은 페라이트다. 일단 이거 2개, 1등과 꼴찌는 딱 이제 빼놓고 정리해두고, 물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번, 3번, 시마트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첫머리 글자를 따로 떼서 외우든지 이렇게 하면 틀릴 일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좀 나름의 전략을 씌워서 외워두기 바랍니다. 탄소강 중에 함유된 성분의 영향들 여러 번 강조했죠. 망간은 황의 대척점이 있다. 황의 해를 제거하는데 망간을 투입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헤어크랙의 원인이 되고 백점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 건 수소다. 그리고 황은 적혈지성, 질소는 청혈지성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매짐, 매짐, 취성 같은 말입니다. 청혈매짐, 적혈매짐, 저온매짐. 저온매짐은 상온매짐이라고 하죠, 그죠? 상온매짐 같은 말입니다. 상온매짐. 자, 그 다음에 상호매짐 원인이 된 건 뭐예요? 인입니다. 인. 그렇죠? 상호매짐 원인이 된 건 인. 인은 P로 나타내는데 영어로는 포스포러스입니다. 그래서 P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일반 열처리 네 가지 각각 뭘로 의미하는지. 당금질은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도와 경도랑 관계없다 했죠. 내부 응력을 제거하거나 조직을 균일화하거나 혹은 조직을 완전히 풀어주거나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불림과 풀림 헷갈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금질 후에는 반드시 뜨임이 따라줘야 제대로 된 조직을 얻을 수 있고 기계 제대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표면 기형화법, 침탄법, 지혈화법. 침탄법은 탄소를 침투시키는 대표적인 게요. 목탄, 숯가루죠. 숯가루, 그리고 코크스 이런 거를 철에다가 강제로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조건에서 안 되고, 금속에다가 강에다가 일정 온도 이상 열을 가한 다음에 특정한 조건에서 이런 목탄이나 코크스를 표면에 묻히면 그게 침투된다는 거예요. 질화법, 아모니아를 이용한 거. 아모니아 속에 질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청화법은, 시아나칼륨, 시안이라고 했습니다. 시안을 이용한 거. 그리고 금속 침투법. 강표면에 다른 금속을 침투시키는 세라다이징, 그리고, 칼로라이징 이런 거는 이닛이라고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다른보다 높겠죠. 됐습니다. 됐고요. 특수강의 특수강 함유 원소별로 끼치는 영향들 좀 정리해 두시고, 합금강, 특수강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구조형 특수강 중에서 강인강, 인성이 높은 강인데, 니켈강, 크롬강 쭉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게, 크롬 몰리브덴강, 니켈 대신 몰리브덴을 첨가해서 만든 강이다. 다음에, 망간강은 광산용 기계, 불도저 앞판 이런 데 많이 사용된다. 굉장히 마음에 쓰니까 잘 안 닳죠. 블로즈 배토판 앞에 블로즈 밀어내는 배토판이라든지 또는 굴삭기, 포클레인, 굴삭기 삼날 같은 경우 잘 따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데는 망간강을 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구용 합금강 종류 고속도강 반드시 외워두시고, 턴크바 비율 18대 4대 1 꼭 외워두시고요. 나타내는 기호들도 머릿속에 넣어두라 했습니다. 했고, 초경합금의 분자 구성, 탄화탕소텐, 탄화티타늄, 탄탈륨이고, 코발트는 결합제 역할을 한다는 거고. 쭉 넘어가서, 자, 다른 부분들은 다 전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수지를 한번 넘어가서
수지는 플라스틱이죠, 그죠? 플라스틱인데 수지는 크게 대별하면은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가 있다. 열가소성은 열을 가하면 소성이 생긴다. 가소성이 생긴다. 무슨 얘기야? 열을 가하면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 즉 열을 가하면 물러지고 다시 식히면 딱딱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경화성은 뭐냐면 열을 가해도 딱딱해지기만 하지 다시 물러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한번 형상이 잡혀버리면은 다시 열을 가해도 얘는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 수는 있어도 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경화성 수지 대표적인 페놀 요소 멜라민 수지. 멜라민 수지는 짬뽕 그릇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집에 짬뽕 그릇 그런 게 멜라민 수지예요. 요소 수지 이런 거는 가정용 콘센트 재료로 많이 씁니다. 콘센트 재료를 많이 쓰는 게 왜 콘센트 같은 게 전기 열이가 이제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이 쓰는 열에 강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열가소성 수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 폴리염화비닐 PVC고 폴리스틸렌은 PS라는데 요거트 용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요플레 요거트 용기. 폴리프로필렌은 밀폐 용기로 쓰는 거예요. 밀폐 용기. 라겐나 그런 데 쓰는 건데 예전에 좀 쓰다 보면 좀 약간 흐릿해지고 좀 탁해지는 거, 그게 PP고 좀 저가용이죠. 그거보다 좀 고가용은 PC, 폴리카보네이트. 오래 써도 투명하고 강도가 훨씬 강한 거죠. 얘보다 얘가 훨씬 고급 재료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용도, 어디서인지 PVC는 폴리염화비닐, PVC는 상하수도관으로 많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폴리프로필렌은 주방 용기로 많이 쓰입니다. 열경화성 수지는 주로 단추, 아미노 수지는 단추 이런 데 쓰이고